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긍정적이다. 다만 HBM과 관련된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 크다. 저는 제일 싸 보이는 카테고리는 백화점인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 모시고 이제 주식시장 여러 가지 여쭤보기 전에 지금 이제 벌써 올해가 8개월 정도 이제 다 가고 이제 9월로 이제 곧 접어들잖아요. 8개월 동안 올해 자산운용사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피곤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운용 자산도 이제 대부분 플러스 수익을 내고 뭐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장보다는 저희가 또 아웃퍼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은 전체 시장도 반등했지만 이제 상반기 때 이제 특히나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되게 어려웠던 것만 같았던 느낌?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데 뭐 저희 펀드는 뭐 플러스 2% 나기도 하고 뭐 시장은 플러스 2%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너무 크거나 이제 시장과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 되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장과 이제 괴리가 이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좀 크게 나타날 때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장이 좀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 뉴스 계속 나왔었죠.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계속 나왔는데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 2,500대를 이제 버티고 이제 올라오긴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은 곧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 라는 부분을 너무 이제 공식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S&P 500 수익률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 이제 주가가 얼만큼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경기 침체 기간에 하락을 했지만 절반 정도는 이제 오히려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곧 이제 주가 하락과 연결되거나 꼭 주가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히나 이제 시장보다는 이제 개별 주식에 좀 투자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뭐 경기 침체가 꼭 개별 주식의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냐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소비를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목동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탕후루, 과일 같은 거를 이제 설탕 같은 거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탕후루 경우에는 장사가 엄청 잘 돼서 뭐 2개, 3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게들이 느끼는 부분들, 이제 내 지갑이 좀 얇아지는 것 같고, 뭐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느낌 자체는 있지만, 특정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탕후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MZ 세대들이 최근에 이제 약과를 되게 많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정 카테고리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시로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이제 산업이나 업종이나 이제 종목은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선별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하나로 인해서 주식이 무조건 빠지고 뭐 그런 거로 이제 우리 연동해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경기 침체가 곧 이제 주가 하락을 의미하진 않고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탄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그럼 이야기 좀 더 여쭤보면 이제 사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잖아요. 고용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제 4분기 내년에는 미국이 진짜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 이번에 진짜 와서 증시 하락 얘기 이제 하시던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주가가 오히려 더 못 가요. 어떤 이런 시장의 노이즈나 우려가 있을 때 오히려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뭐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팩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기업 실적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 밸류에이션 내지는 이제 가격을 쳐주던지 이제 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은 되게 좀 변덕스럽기는 해요. 어떤 때는 특정 기업에 이제 12배를 주기도 하다가 뭐 15배를 주기도 하고 이제 8배를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예측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제외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라든지 기업의 어떤 그런 이제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만 보면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원래 요만큼이 정상이었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걸로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밑에서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이제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 흐름은 여기까지 회복 흐름을 보인다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이제 빠졌다가 이제 회복될 때 이제 주가 회복 탄력성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이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거시경제 내지는 너무 큰 그림이고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모아놓은 것이 결국에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의 실적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우상향 내지는 회복 그림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경기 침체를 너무 많이 논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실적 중에서 올해 상반기 특히 안 좋았던 데들은 어떤 데들이 있는 거죠? 이제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었고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재고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수요도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요 기업들이 이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급 밸런스가 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2분기가 저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2분기부터는 개선되는 사이클로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주로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좀 과잉 생산이 좀 있었고 재고가 있었고 그 소진 과정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나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최근 주식 운영하면서 또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제 과거도 이제 변동성이 컸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약간은 좀 과열 내지는 쏠림 현상들이 좀 더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의 이제 성장성 내지는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갈증 내지는 쏠림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직접 투자가 좀 증가하면서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더 이제 확대시켰던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충격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각종 테마들이 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의 게시판에 회사가 이제 부인 공시를 냈죠. 우리 회사는 이 테마 내지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하고 우리 회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공시를 냈는데 거기에 댓글이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희 회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이제 우리 회사는 관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야, 너는 관련이 있어. 관련이 있어야만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댓글을 달았고 실제로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과도화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우려감 내지는 어떤 시장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을 느낀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삐 처리랑 모자이크 처리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업명 뭔가요? 기업명은 네, 다 네, 시청자는 모르실 겁니다. 관련된 기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인 공시를 내도 아무리 이제 시장 내지는 회사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부인 공시를 냈는데도 그날만 떨어지고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버리는 그런 이제 기현상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제 기업들의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펀더멘털 이제 기업 실체와 이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더 이제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대가 좀 더 이제 젊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성향으로 운용을 하고 그런 이제 세대들이 어떤 시장을 좀 주도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젊은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이제 방향이나 색깔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무시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아까 그런 댓글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의 감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지나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는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수출은 굉장히 우리가 늘었지만 중국 수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고 뭔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란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 뭐 있다면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액이 증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몇 개 업종을 빼놓고는 사실 중국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사실 다 철수를 했어요.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의류, 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하고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듯이 다른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피팅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밸브라든지 건설 장비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저희 회사도 좀 많이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에 대한 어떤 단가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의존도가 지금 낮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의존도 낮아진 게 미국의 중국의 견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한국의 제품이 중국에 덜 팔리는?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면 이제 비싼 화장품 유럽 거 쓸 거고 그렇죠. 아예 싼 화장품 자기네 거 써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뭐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한 10년 전부터 나타났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에서는 인건비를 맞추거나 채산성이 좀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한 4, 5년 전쯤에는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한 80, 90% 다 철수한 것 같아요. 중국 사업들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도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중국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아모레나 뭐 LG 거를 쓰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소비가 좀 양극화되는 그래서 아예 하이엔드급의 좀 글로벌 이제 넘버 이제 5 안에 들어가는 이제 화장품 회사 제품을 쓰던지 아니면은 중저가는 아예 이제 중국 현지 업체 걸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양분화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자리를 좀 잡기 힘들어진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대표적이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그런 돈을 버는 것들이 좀 줄어들면 뭔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죠. 미국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뭐 커지고 있는 게 있나요? 국가별로? 지금 미국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동남아 쪽이 많이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고, 뭐 그 다음엔 유럽 시장 정도가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 말씀해 주셔서 AI 발전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랑 뭐 더블 데이터 레이트 등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도 기대되는데 4분기 때는 업황 반등 좀 기대도 되는 건가요? 이미 업황 반등은 3분기 때부터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고 2배요? 네. 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GPU 같은 것들이 뭐 160%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였는데, 더 재밌는 거는 올해 3분기도 이런 실적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도 거의 한 3배가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수요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주가도 폭등했겠네요? 주가도 시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2차 전지가 증가했던 약간 초기 국면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 2차 전지가 늘어날 때도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끝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HBM도 지금 올해 2분기 때 이제 엔비디아가 첫 공을 이제 쏘아 올렸고, 2분기 때 이제 서프라이즈한 모습 보였고, 3분기도 더 서프라이즈한 모습,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도 이미 물량이 다, 납품 물량 다 이제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태고, 내년 계약도 이제 웃돈을 얹어줘야지 계약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HBM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기와 관련된 실적들이 2분기부터 조금씩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식으로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사실 엔비디아가 뭐 동네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굴지 회사인데 네. 이게 전년 대비 막 2배 증가하는 일이 뭐 다른 기업이라도 이런 사례가 거의 잘 없지 않나요? 이 정도 크기 기업은?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어떤 뭐 예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부랴부랴 좀 긴급하게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게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런 추세가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이제 요즘 좀 좋게 말하는 전문가분들도 좀 많던데 대형주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망은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3분기, 4분기 됐을 때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어찌됐든 특히나 이제 4분기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별다른 반등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재고가 기존에 좀 워낙 많이 있었었고, 재고 소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규 수요도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감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수급이 조금씩 이제 맞춰지기 시작을 했고, 재고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조금 업사이클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추세는 뭐 4분기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로서 매력적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약간은 상대 매력은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HBM과 관련된 매출액이나 이제 이익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뭐 휴대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회복되긴 하겠지만, 중국의 이제 수요 회복 속도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진 않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조금 더 이제 고성능의 이제 반도체 매출액 비중이 얼만큼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소형주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P나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이제 마진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매출액이나 이익도 드라이브 시키겠지만 그거보다는 중소형주의 매출액이나 이익 드라이브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긍정적이다. 다만 저는 HBM과 관련된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쨌든 뭐 투자 매력으로는 이제 중소형주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업황 반등도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저는 개선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반도체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HBM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을 좀 느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에 끝날 만한 이슈냐를 보았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계단식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잘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좀 다양해요. 뭐 테스트 장비부터 해가지고 이제 후공정 관련된 것들이 워낙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셀렉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좀 포커스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나 이제 소재 업체들이고, 그 중에서도 뭐 테스트 소켓 같은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PCB를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PCB는 어찌됐든 뭐 A의 반도체로 가면서 이제 회로도 좀 집적화가 좀 높아지고 면적도 커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는 PCB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고성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마켓쉐어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에 납품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마켓쉐어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다 보니까 뭐 PCB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로테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하거나 이제 투자하기가 좀 더 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분야 투자하는 거를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으신다고?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워낙 조금 업체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이 되게 좀 어렵고 그리고 그 검증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비재다,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사실 뭐 별로 없어요. 어차피 뭐 똑같이 소비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기관이라고 해서 뭐 정보 우위라든지 어떤 거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기관 투자자가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진입장벽 내진 난이도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이제 화장품 의류에 지금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든지 만약에 본인이 반도체 분야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그분한테 그게 실생활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게임주에 잘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게임 안 하시나 봐요. 왜냐면은 뭐 게임을 안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로 이제 흥행할지 안 할지를 되게 좀 입증하거나 미리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제 게임 부분이 되게 거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고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좀 어려운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뜨거웠던 이제 섹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뭐 상반기는 물론이고 7월 달도 그랬을 텐데 2차 전지 테마가 가일 이후에 다음 주도주 섹터는 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다들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알기 어렵다. 라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면은 주도주에 투자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주식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걸 이제 미리 알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알기는 좀 쉽진 않은 부분이 있긴 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전제로 미리 깔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바이오 주식이 뭐 거의 한 3, 4년 많이 떨어져 있기도 2차 전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많이 쉬어서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끼리의 어떤 컨센서스는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최근 장은 사실 기관들이 주도한 장세는 아니다 보니 개인이 주도했죠. 그러다 보니 과연 바이오가 오를 수 있을까? 뭐 좀 고민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HBM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저는 HBM을 놓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차 전지가 보여줬던 궤적에 좀 초기 국면에 해당되고, 어찌됐든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도 내년까지 회복되는 그림을 갈 수밖에 없다 보니, 조금 더 이제 2차 전지의 바통을 이을 만한 거는 저는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 요즘 뭐 누구였죠? 일론 머스크였나요? 예, 맞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뭐 그런 걸로 뭐 살을 주사제 맞아 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 되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바이오에서는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특정 회사에 약간 건강보조식품 그런 걸 좀 먹어보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살이 빠진 느낌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바이오는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결국에는 개별 기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아이템이 다 다르고,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뇨 내지는 비만과 관련된 시장에 마켓셔를 차지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대만 이슈라든가 뭐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있는데 그런 방산 쪽은요?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폴란드로부터 대규모 수주였어요. 물론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주도 있긴 했지만 가장 큰 건 폴란드 대규모 수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2차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안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특정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폴란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런 수주를 받은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이제 방산업체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듯이 뭐 2차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을 만한 여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가장 좀 저평가된 싸 보이는 주식은 좀 어떤 곳에 있을까요? 저는 제일 싸 보이는 카테고리는 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카테고리로 여겨졌었고, 충성 고객들은 가지만 뭐 신규로 고객이 유입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MZ 세대들 중심으로 이제 좀 카테고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의도 더현대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3년 만인가 뭐 1조 클럽 달성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가 오픈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힙한 공간 내지는 재밌는 공간, 그리고 그런 이제 의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카테고리를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조금 맛집들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카테고리를 좀 보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컨텐츠들을 많이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도 좀 즐겨 찾는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외국인들이 백화점 쇼핑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찌됐든 백화점이 되게 쾌적하고 한 군데에 다 모아놔서 이제 원스톱으로 이제 쇼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백화점에 대한 이제 소비자에 대한 군들이 좀 더 확대되는, 이제 외연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대부분 백화점들이 이제 면세점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증가라든지 입국자 수 증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면세점도 이제 최악 국면에서 지나서 이제 흑자 국면 내지는 영업 레버리지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고객 증가, 그리고 면세점의 이익 회복, 그리고 엄청나게 저평가된 저렴한 이제 주가 수준,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백화점이 이제 저평가된 업종 중에서는 가장 저는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듣기로 있어요. 글로벌로 하여튼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백화점이 조금 사라지고 있거나 매출액이 이제 과거처럼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백화점이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왜 그런 거죠? 백화점이 좋아졌던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을 좀 못 가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명품을 좀 사오던 이제 고객층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명품을 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명품 플랫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제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품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은 백화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화점 명품관이 뭐 최근 한 1, 2년간 이제 오픈런이 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좀 하락한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고객 수가 증가하고 기본적인 이제 명품 소비가 받쳐주면서 이제 실적이 좀 유지가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이 이제 최근 몇 년에 좋았던 거는 이제 명품이 제일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명품을 좋아하는 코리아.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맞아요. 명품을 좀 좋아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